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에 연결된 알람이었죠. 성우가 걱정된다면서 설치해 준 거였어요. 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 누가 제 집에 간 거죠. 도둑이 들었나 불안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 집 도어락 알람이 울렸어. 누가 우리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가서 좀 봐줄 수 있어? 어머,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가볼게. 10분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너희 집에 며느리가 와 있어.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있더라. 창문으로 봤는데 술 마시고 있었어. 파티하는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윤서가 지금 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고? 응, 분명히 너 며느리 맞아. 내가 결혼식 때 봤잖아. 지금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윤서가 병원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지금 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수술 받고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윤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 목소리에서 술 기운이 느껴졌어요.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지금 어디야? 네? 지금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너 지금 내 집에 있지? 네, 윤서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 집에서 술 마시고 있잖아. 친구들이랑.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미애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하니까 좀 외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평생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남편은 아들 성호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에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비극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릴 것 없이 일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동네 식당에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오후에는 잠깐 집에 들어와서 성우 밥 챙겨주고 저녁에는 또 고깃집으로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밤 11시에야 끝나는 일이었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버텼나 싶기도 해요. 손톱 사이에 낀 기름때를 빼는 게 일상이었고 손가락 마디는 늘 퉁퉁 부어 있었어요.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성우가 굶거든요. 성우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엄마 힘들다고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가고 과외 받을 때도 그냥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아서 갔죠. 저는 성우 결혼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아들 결혼식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는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성우가 알아서 보내줬죠. 엄마, 이걸로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저는 그 돈은 거의 안 쓰고 그냥 모았어요. 혼자 사니까 돈 쓸 데가 없거든요.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이 통장에 5억쯤 있었어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라 싸게 샀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2개나 되고 햇살도 잘 들어와요. 이 집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서를 처음 본 건 성호가 결혼 전에 인사시킨다고 데려왔을 때예요. 애교도 많고 밝아 보였죠. 저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호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윤서는 제 집에 오더니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예뻐요. 정말 부러워요. 그래. 그럼 자주 놀러 와. 어차피 혼자 사는데. 누가 오면 나야 좋지. 어머니, 저 진짜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마당도 있고 조용하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집이 예쁘다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라고요. 성우가 없어도 오고 싶으면 오라고 문 열어놓겠다고 그랬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죠. 저는 그게 정말 고마워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도 2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윤서는 어머니, 여기 너무 좋다고, 부럽다고, 자기도 나중에 이런 집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좋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집을 좋아하는구나. 며느리도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이게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씻을 때도 거울을 보면 목이 좀 부은 것 같고 침 삼킬 때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걱정됐지만 병원 가는 게 어색하면서도 귀찮았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면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초음파도 찍고 조직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날, 저는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암이네요. 초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안 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하필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초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서 수술 받고 회복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담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입원이라니요. 저는 평생 입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플 때도 그냥 약 먹고 버텼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우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고, 말을 안 하면 나중에 더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갑상선암이래.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성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심각한 거예요? 아니, 다행히 초기래. 수술만 하면 된대. 일주일 정도만 입원하고 나오면 돼. 그럼 제가 갈게요. 다음 주죠. 그때 제가 출장이 있는데 일정 미뤄볼게요. 저는 괜히 미안했어요. 아니야, 출장 가. 엄마는 괜찮아, 윤서 있잖아. 옆에서 윤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윤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 윤서야, 고맙다. 엄마가 윤서한테 폐 끼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윤서는 정말 착한 며느리 같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출장 가고 없어도 며느리가 저를 챙겨준다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정확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입원은 화요일에 하기로 했고요. 저는 짐을 쌌어요.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속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핸드폰 충전기, 그게 다였죠. 입원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마취하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윤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옷 입고, 머리 빗고, 가방 챙겼습니다. 아침은 못 먹었어요. 긴장돼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9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으면 가실까요? 그래, 고맙다. 윤서가 가져온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윤서는 운전하면서 계속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병원에 도착해서 윤서가 저를 입구까지 데려다 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요. 입원 수속하시고 병실에 올라가 계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봐. 엄마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떠났어요. 저는 혼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입원실은 4인실이었고 이미 다른 환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찾아서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때쯤 윤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내일 수술하시는 날 아침 일찍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오늘 안 와도 돼. 내일 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꼭 갈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할 일이 있겠죠. 저는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외로웠습니다. 수술 전날인데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했고요. 내일이면 수술이고 윤서가 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긴장이 되는지 잠이 잘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명 윤서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시계를 봤는데 8시 30분이었습니다. 수술은 10시였죠.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지금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윤서는 안 왔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저는 걱정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수술실 들어가실게요. 저는 윤서를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윤서가 없어도 수술은 받아야 하니까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했죠. 병실로 돌아오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역시나 윤서는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옆에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역시나 안 받았습니다. 분명 윤서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어디 두고 못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더 이상 윤서 걱정을 할 수 없었어요. 수술 받고 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누워서 쉬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알람을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현관문 알람이었습니다. 저희 집 도어락에 연결된 알람이었죠. 성우가 걱정된다면서 설치해 준 거였어요. 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데 누가 제 집에 간 거죠. 도둑이 들었나 불안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 집 도어락 알람이 울렸어. 누가 우리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가서 좀 봐줄 수 있어? 어머,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가볼게. 10분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혜야, 뭔가 이상한데.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너희 집에 며느리가 와 있어.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있더라. 창문으로 봤는데 술 마시고 있었어. 파티하는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윤서가 지금 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고? 응. 분명히 너 며느리 맞아. 내가 결혼식 때 봤잖아. 지금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윤서가 병원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지금 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수술 받고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데요. 미혜야, 너 괜찮아? 수술은 잘 됐어? 응, 괜찮아.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윤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안 받았어요. 4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죠. 여보세요? 윤서 목소리에서 술기운이 느껴졌어요.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지금 어디야? 어머니, 지금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너 지금 내 집에 있지? 네. 윤서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 집에서 술 마시고 있잖아. 친구들이랑. 어머니, 그게. 나 오늘 수술이었어. 너 오기로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수술 부위가 쑤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믿었던 며느리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아예 못 잤어요. 윤서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초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잘못이었을까? 계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윤서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돌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애님 회복이 빠르시네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입원 예정이었는데 하루 일찍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퇴원 수속을 하고 짐을 챙겼어요. 윤서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연락하기 싫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거실 바닥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소주병, 맥주병, 와인병까지요. 소파에는 담요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였죠. 옆에는 윤서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더 자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깨웠어요. 김윤서, 일어나. 윤서가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눈을 비비더니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왜 너한테 설명해야 되니? 아니, 어머니 퇴원이 내일 아니었어요? 하루 일찍 나왔어. 그것보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윤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옆에서 자던 친구들도 깼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른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여기 왔는데 원래는 하루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루만. 너 며칠째 여기 있었지? 윤서는 대답을 못했어요. 너 나 수술한 거는 알지? 병원에 오기로 했잖아. 죄송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 먹느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퇴원하는 날 병원에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은 이미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내 집에서 술을 마신 거야? 너희 집도 있잖아. 여기가 더 넓고 좋아서요. 원래 하루만 있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저는 기가 막혔어요. 넓고 좋아서라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의 집에서 파티를 한 건가요? 다 치워. 그리고 나가. 네, 죄송해요. 지금 바로 치울게요. 저는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겼고 아팠어요. 근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쓰레기 버리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였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서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서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죠. 저는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서가 청소는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었고 소파 밑에는 술병 뚜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를 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힘들었지만 그냥 했습니다. 청소하는 게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저녁이었습니다. 배도 전혀 고프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울리더니 전화가 끊어지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성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며느리가 나를 병원에 혼자 두고 내 집에서 파티를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성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윤서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실수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윤서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받자마자 성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수술날 윤서가 오지 않은 것, 제 집에서 파티를 한 것, 하루 일찍 퇴원해서 집에 왔더니 윤서가 친구들이랑 자고 있었던 것까지 모두 다 말했습니다.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서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래. 엄마는 괜찮으세요? 몸은요? 괜찮아. 걱정 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토요일에 뵐게요. 알았어. 근데 너 혼자 와. 윤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요일이 됐어요. 11시쯤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온 거겠죠.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근데 성우 뒤에 윤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너거 여길 왜 왔어? 윤서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윤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윤서를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옆에 서 있던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가 반성 많이 했어요. 어쩌다 실수로 한 번 그런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성우한테 더 화가 났어요. 실수로 한 번. 너는 지금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서도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성호야, 내가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었어. 근데 그걸 깜빡하고 그것도 내 집에서 술 마시고 놀았는데 그게 실수야? 엄마, 너희 둘 다 가. 당분간 여기 오지 마.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너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무시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갔습니다. 밖에서 성우와 윤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귀를 막았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었거든요. 한참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성우 차가 없는 걸 보니 간 것 같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윤서한테서도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우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였어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실망하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뭘 바라고 산 건가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됐어요. 도저히 잠이 안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우랑 윤서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속초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봤어요. 이제 몸도 아픈데 더 늦기 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이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요. 윤서가 탐냈던 이 집,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이제는 저를 힘들게 하는 곳이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고요. 거기서 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성우나 윤서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와서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금방 나갈 거예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 마당에 꽃 심던 날, 성우가 윤서 데리고 처음 왔을 때요. 근데 이제 그만 놓아야 했습니다. 이 집도 그 추억들도요. 집이 팔리고 한 달 후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다 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과거를 끌고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정동진 해변으로 갔어요. 저는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끝이 안 보였습니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은 양양에 갔어요. 낙산사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다는 역시 넓었어요. 푸르고 고요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고민도 저 바다처럼 넓게 펼쳐놓으면 작게 느껴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속초에 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에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바다가 보이는 집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층 집이었는데 낡아 보였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작았습니다. 부엌도 작았고요. 방은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거실에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이 집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전원주택에 반값도 안 됐어요. 저는 이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하고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됐어요. 침대 놓고 옷장 놓고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도 들렸고요. 평온했습니다. 저녁에는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바다도 같은 색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평생 바라던 삶이구나. 이곳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매일 웃고 있다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면 웃고, 산책할 때도 웃고, 밥 먹을 때도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웃어봤나 싶었어요. 전원주택에 살 때는 이렇게 웃지 않았어요. 편하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성우가 오기를 기다렸고 윤서 눈치를 봤어요. 제 집인데도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제 집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우한테 연락해야겠다고요. 이대로 연락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들인데요. 저는 문자를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어요.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마침내 문자를 다 작성했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엄마가 그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 나 찾지 마. 매달 보내줬던 50만 원도 이제 보내주지 말고 그냥 각자 살자.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중에 마음 정리가 다 되면 그때 연락할게.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가 무서웠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정말 끝이니까요. 성우와 저 사이의 선이 그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보내야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또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아갈게요.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성우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었고, 목소리도 듣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계속 성우한테 매달리면 저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려. 성우의 엄마로만 살게 된다는 거려. 저는 김미애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미애로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성우한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읽지 않고 다 지웠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성우도 모르는 번호로요. 이제 정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를 위해 밥도 만들어 먹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단조로웠지만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저는 김미애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김미애예요. 김미애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허락받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윤서랑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연락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게 제 선택이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제 삶이 시작됐어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김미애로 삽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동네에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루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